러시아 선적 6,000톤급 대형 화물선이 부산 광안대교로 향합니다. 한파선 못 지나갈 텐데. 뭐지? 무섭다. 선장은 사고 뒤에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광안대교 충돌 뒤에도 차들은 계속 달렸습니다. 육안을 위에서 볼 때는 아무 표가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포털 사이트에 있던 저 영상 보고 누가 영화를 올렸나? 그 광안대교 배경으로 영화 찍고 있구나 이런 생각했었어요. 지금 뭐 닷새가 지났는데도 아직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출발하자마자 대형 화물선이 그것도 무려 6,000톤급 화물선이 요트를 치고 광안대교 충돌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 선적 6,000톤급 시그랜드호가 부산 남구 용호항 화물부두에서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하던 길이었는데 출발하려고 닻을 올렸지만 이게 어찌된 일인지 선박이 중심을 잃으면서 바로 옆에 계류장에 정박 중이던 요트 두 척과 바지선 한 척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광안대교로 향했는데요. 이게 뭐 대형 화물선이라서 뭐 자동차처럼 뭐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차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워낙 이제 덩치가 크다 보니까 당황해 배 선수를 뭐 돌리려고 했지만 결국은 충돌로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이게 뭐 사고 직후에 더 황당한 거는 보드카 마시고 배 몰았다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더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선장의 개인적인 과실로 보고 뭐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선장은 좀 말씀하셨던 대로 사고 직후 스트레스를 받아서 술을 마셨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 단속 직후에 편의점에 뛰어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나서 나는 단속 이후에 당황해서 술을 마신 것뿐이다라고 변명을 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경찰서에서는 그 선장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해 본 결과 역산해 봤더니 시간을 역산해 봤더니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사고 이전에 술을 마신 걸로 보여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고 당시에 조타기는 실제로 선장이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선장은 선박의 안전 책임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하거나 또는 운항에 지시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선장과 선박 회사에 대한 이러한 뭐 형사처벌과 또 과태료의 행정처분 함께 다 이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확인해 보니까 러시아 이 선박의 러시아 선사죠. 이 선사가 러시아인데 그 김현장을 선정했더라고요. 예, 법률 대리인으로 이게 이렇게 큰 뭐 로펌을 선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뭐 이번 사건 소식을 들어보면은 요트 두 차가 충돌을 했고 이어서 광안대교까지도 충돌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트의 파손뿐만이 아니고 광안대교 안전진단 비용이라든지 광안대교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 비용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것도 포함되겠네요. 그렇고 뭐 보수 비용이라든지 또는 뭐 차량 통제에 따라서 수입 손실이 있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마찬가지로 추후에 보험회사 간의 분쟁까지도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뭐 인력 수준의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부터 뭐 우리나라에서 알려져 있는 대형 법률 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사고 당시에 광안대교 위를 지나가는 차량들 대부분이 사고 난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다고 지금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렇게 큰 선박이 대교하고 부딪혔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평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실제로 광안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저 영상을 봤을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뭐가 있냐면요. 사실은 광안대교에 충돌하기 직전에 배가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엔진을 거꾸로 돌리거든요. 그리고 저 부딪히는 부분이 배 본체가 아니고요. 구조물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보 본체가 부딪히고 배 본체가 부딪히고 그리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었던 정말 끔찍한 일이었는데 근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SNS나 아니면 언론 속보를 통해서 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부산시가 과연 언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시간이 4시 20분이었는데요. 도로를 통제한 것은 저녁 6시였습니다. 1시간 40분 동안 그 사고가 난 지점을 차들이 계속 달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민들한테 교통 통제가 되었습니다라는 안내를 보낸 거는 심지어 교통을 통제하고 나서 45분이 더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퇴근길이 그야말로 대혼란이 생겼고요. 이게 컨테이너 차량도 지나다니는 그 광안대교 위를 그 사고 구간을 막지를 않았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 부산시의 이 안전 불감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선박이 브레이크를 제동하지 않았고 그리고 선박 본체가 교각에 부딪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현장에도 직접
그 우리 권 박사께서는 가보시고 체크를 해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참에 영호항 폐쇄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항을 실제로 가보신 분들은 네. 그 작은 부두에 어떻게 그렇게 큰 대형 화물선이 들어올 수 있나라는 것부터 의아해하실 겁니다. 네, 이 광안대교하고 이 영호항의 이 부두까지가 거리가 약 500m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대형 화물선 6,000톤급은 선박 길이만 해도 113m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고가 왜 일어났느냐, 음주라는 부분을 볼 필요도 있지만 더 크게 봐야 될 것은 이런 큰 화물선이 항구에 그 정박을 할 때 그 정박을 도와주는 도선사라는 그 분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 항구에 정확히 그 정박을 하고 출항을 하는 걸 도와주는 예인선을 가지고 도와주는 걸 도선사라고 하는데 네. 이 도선사의 탑승을 강제 조항으로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네, 이 영호항이라는 곳이 도선사 강제 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네. 이번에 이 도선사 탑승을 생략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배가 이 출항의 항적이 이상한 계로를 가면서 네. 요트를 받고 또 광안대교까지 박아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 해수청에서는 네. 이 부랴부랴 이 1,000톤 이상의 배는 이 영호항을 출입할 수 없도록 네. 이제 그렇게 규정을 했고요. 임시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규정을 하였고 그리고 이 도선 강제 구역으로 이제 설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근데 이런 사고가 나서야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걸 보면 그동안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제나 얼마나 이 무사 안일주의가 팽배한 것인가 그것도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부산의 한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 있었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심은 음란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실효라는 하나 안 건치고 호텔 발코니에 서 있어도 뭐 이게 해운대를 누드비치로 잘못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사건은 2017년도 부산의 한 호텔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30세 남성이 6층 호텔에 투숙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정오쯤에 알몸인 상태로 발코니에 나가서 3, 4분 가량 서 있었습니다. 네. 문제는 이 발코니 바로 밑이 야외 수영장이었습니다. 수영장에서는 발코니가 바로 보이는 지점이었고요. 수영을 즐기던 30대 여성이 알몸인 남자를 보고 깜짝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공연 음란으로 검찰에서 기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정오라면 그야말로 흔한 백주 대낮인데 그 대낮에 거기 서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말이죠. 이게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는 건지. 예, 뭐 당시 이 상황을 목격했던 여성은 이제 알몸 남성을 보자마자 놀라가지고 바로 이제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옆에 있는 지인에게 어떤 남자가 벗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가자 이렇게 말했다고 경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남성의 주장은 조금 다른데요. 네. 이 퇴실을 위해 바로 옆에 아내가 이제 짐을 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음란 행위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또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애매한데 재판부 판단은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변호사님? 예, 1, 2심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네. 1심에서는 남성의 주장처럼 배우자 바로 옆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목격자가 잘못 봤을 수도 있다면 무죄를 선고했었는데요. 2심 재판부에서는 발코니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점은 남성이 알고 있었고 중요 비위를 가리려고 노력하지 않아서 고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바바리맨처럼 이렇게 음란한 이 행위가 있어야지 공연 음란죄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안 그러면 아마 경범죄가 더 적용이 맞습니다. 되죠. 예.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공연 음란죄가 적용된다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공연 음란죄 적용이 판단된다. 그런 판례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공연 음란죄를 판단하기 위해서 공성 요건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런데 이제 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이때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근데 그럼 음란한 행위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대법원은 음란한 행위를 함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서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며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적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이게 벗는다고 해서 다 음란한 행위인가라고 이렇게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도 좀 이게 조건 박사님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6월 달에 이 페이스북 코리아 사옥 앞에서 이 여성들이 시위를 했는데요. 이 윗옷을 벗고 이제 시위를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뭐냐면 SNS 상에서 남성의 발라 사진은 삭제를 하지 않는데 네. 왜 여성의 발라 사진은 삭제를 하느냐? 왜 여성의 신체를 음란의 대상으로 삼느냐? 라는 것에 대한 시위였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러한 이제 시위 자체도 공연 음란죄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 경찰에서는 이 시위는 공연한 음란 행위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또 하나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2017년에 충북 제천에서 누드 펜션을 두고 나서 두고 공연 음란죄 적용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당시 누드 펜션이 주민들 거주지와 한 100m 정도 이상 이제 떨어져 있었고, 네, 기억납니다. 산속에 있었죠. 산중턱 이제 사유지에 있어서 그렇게 위치해 있었는데 주민들은 이게 농촌 정서에 반한다 이러면서 이제 강력하게 좀 반발을 했었고요. 하지만 경찰은 누드 펜션에 공영 음란죄를 적용하기 좀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 이유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 누드 펜션은 일부러 이제 접근해서 봐야 한다는 그런 특성이 있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예, 다시 호텔 수영장 그 사건으로 돌아가서요. 그 알몸 남성이 여러 가지로 많이 좀 억울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법원에 상고장 제출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최근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혀졌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좋게 해석을 하자면 적극적 음란 행위가 아니라면 사실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대법원에서 최근에 시류를 반영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할지 기존의 법률의 해석에 맞추어서 해석을 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희한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이건 뭐 한두 군데도 아니고 주소와 이름까지 꼼꼼하게 써놓은 것 같아요. 예, 지난달 23일이었습니다. 금정구청에 한 시민이 신고를 했는데요. 금정산성 망루의 기둥과 난간 그리고 게시판과 표지석 등 금정산 일대 40곳 이상의 똑같은 형태의 낙서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녹산면 미음 땡땡땡이라고 적힌 언뜻 봐서는 이제 주소하고 이름으로 이제 추정되는 글씨였습니다. 신고하신 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문에서 출발해서 올라가는데 동문 주위에부터 문화재를 비롯한 그 이정표 안내판, 휴식연재 안내판, 뭐 금정산성 안내판, 무차별하게 낙서 테러를 해놨더라고요. 이 충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장님, 수사하는 분들이 녹산면 미음에서 그분 찾아내신 겁니까? 실제 거기 사는 분 맞던가요? 예, 경찰은 신고자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착수를 해서 낙서를 한 사람을 특정을 하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에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자 그 낙서를 한 사람의 아들이 아마도 우리 아버님이 이 낙서를 한 것 같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할아버지를 검거를 했습니다. 검거를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강서구 미엄동에 주소지가 있었고 금정구에는 아들이 살고 있는데 아들 집에 와서 금정산에 올라갈 때마다 이런 낙서를 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그것도 지워지지 않는 유성매직으로 아주 진하게 하신 것 같은데 그래 그 어르신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할아버지가 혹시 치매를 알아서 이런 행동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들의 진술과 경찰의 판단은 조금 다릅니다. 할아버지는 최근 쓰러진 적은 있었지만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정신적으로 무슨 결함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최근에 일하다가 쓰러져가 가족한테 발견된 적도 있고 하니까 지리를 잘 모르는 산에 등산을 갔다가 혹시나 길에서 등산로에서 쓰러지게 되면 이정표식으로 자기 이름하고 출생지를 써놓으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따라와서 쓰러진 자기 본인을 발견하지 않을까. 금정산 곳곳이 문화재일 테고 또 게시판 역시 공공의 자산일 텐데
주소와 실명서 넣는 거 그렇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신다 하더라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금정 산성 자체가 이 국가지정문화재 215호로 등록되어 있는 그 자체로서 문화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 그리고 등산을 좋아하시는 산악인 여러분들이 네. 이 금정 산성을 상당히 보호를 하면서 아끼면서 그렇게 등반을 하시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그야말로 이 검정색 매직펜으로 수십 곳에다가 그 글을 쓰셨는데, 근데 어디다가 쓰셨냐 보면 표지석, 뭐 표지판, 그리고 이제 전기 계량기 등등 어떤 공공시설물들이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 이망루 난간 그리고 사망루 기둥 두 곳, 이거는 그야말로 문화재입니다. 그곳에다가 직접 이렇게 이름을 쓰신 걸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예, 할아버지에 대해서 현재 재물손괴 그리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재물손괴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요.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를 손상 및 그 밖의 방법을 효용해 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는 않습니다. 처벌이 이게 생각보다 그 무거워질 수도 있다는 건데 예. 서장님 이거 할아버지 예. 뭐 하시는 분이신가요? 예,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평생 네. 농사만 짓던 평범한 촐로였습니다. 아, 학교에는 다닌 적이 없고 네. 그런 자기 주소와 이름 정도만 쓸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분이 건강 상태가 안 좋아 갑자기 쓰러지자 네. 그런 트라우마가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네. 제대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할아버지는 이런 표시석에 이름을 쓰는 자체가 범죄인 줄을 몰랐다고 경찰에서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순박한 농부, 전형적인 그 농촌의 농부입니다. 오실 때도 보면 뭐 농사 짓다가 지금 장학 긴 거 그거 신고 오셨던데, 네. 그리고 빨간 매직이 우리 경찰서에 있으니까 기둥이 빨간색 아닙니까? 예. 그 매직 들고 지울 거라고 그거 가지고 가려는 거예요. 아, 그 정도로 순박하고 잘 모르시는 분이니까. 그럼 또 말씀 듣고 보니까 또 그렇습니다. 이게 법이 이게 개인의 사정까지 다 헤아려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그 할아버님도 자기가 뭐 빨간색 매직으로 지우겠다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네. 이 아드님께서도 책임지고 글자를 지우든 복원 작업을 하게든 모든 비용을 대겠다며 선처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복원이 이루어지고 뭐 기타 또 반성하는 부분들이 확실히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네. 관할청에서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표현을 한다면은 아마 귀소유예 등 선처도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남의 집 개에게 농약을 먹여 죽인 뒤 사체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참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머지 강아지에 그럼 돌아다니면서 농약을 먹였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개 사체를 얻기 위해서 네. 남에게 이제 농약을 먹인 건데요. 62살의 남성 A씨 지난 1월부터 3월 1일까지 부산 강서구 일대를 다니면서 8차례에 걸쳐서 반려견에 농약을 바른 고기를 먹였고요. 그 개가 죽으면 이 사체를 훔쳐서 트렁크에 싣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한두 차례도 아니고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 동네 주민들 걱정이 많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반려견을 잃은 주인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이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피해를 입은 반려견들을 보면 주로 집 밖에서 키우는 이 삽살개나 진돗개 등 이 대형견들이었는데요. 이 경찰은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예정지에서 주로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잠복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의심 차량 번호를 확보를 해서 일주일간 이 주시를 하다가 8번째 범행 장소에서 이 남성 A씨와 그리고 공범 남성 B씨를 검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한 대는 용의자 주거지에서 차가 움직이는 것을 감시하고, 다른 한 대는 범행 길목에 배치하고, 또 한 대는 범행 주변에 이제 배치해서 잠복하던 중에 새벽 4시경에 용의자가 집에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고 미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범행 현장에 차가 도착해서 주택가 대문 앞에 있는 이제 개집에 가서 개를 물색하고 돌아 나오는 순간 그대로 이제 피의자들을 검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경찰분들 잘 잡습니다. 공범이 있었나 봅니다, 소장님. 예, 남성 A씨는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네. 인력사무소에서 만난 동료 B씨와 같이 강서구 일대를 돌면서 범행 대상인 반려견을 물색한 후 해가 지면 범행을 했습니다.
이때도 물색한 반려견이 겁을 먹고 평상 밑으로 들어가자 농약이 묻은 고기로 유인을 해서 범행을 하려다가 네. 경찰에 적발된 것입니다. 아, 반려견이 겁을 먹은 덕분에 그래도 그 반려견은 살았네요. 그나마 참 8번째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견이 안 생겨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전까지 범행이 참 잔인합니다. 이거 대체 왜 그런 일을 했답니까? 예, 그게 문제입니다. 현재 남성 A는 구속된 상태이고 네. 공범으로서 망을 봤던 남성 B 씨는 불구속된 상태인데 네. 이들 모두 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동기를 아직까지 진술하지 않고 있다고 네. 합니다. 다만 색도 없고 냄새도 나지 않는 이런 농약을 개에게 먹여서 네. 제3자에게 그 사체를 파는 일이 발생했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하는데 네. 이번 사건도 그런 일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추후에 이제 그 관할서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구속된 피의자 김 씨는 누군가로부터 의뢰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의뢰인을 상대로 그 의뢰 이유 및 사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 구체적인 처분 경로에 대해 압수된 휴대폰 정밀 분석을 통해서 지금 집중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걔한테 취미로 농약을 먹여서 죽일 일은 없을 테고요. 이 범행 목적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점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어제 동물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성명을 냈는데 한번 보실까요? 예, 죽은 개들이 개고기로 유통되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된다. 식용견과 반려견이 따로 있다는 개 식용업자들의 주장이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사례로 미루어 봐서는 허구가 아니겠는가. 범인들을 엄중히 처벌해달라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들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짐작도 되는데 변호사님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예, 이들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특수절도 혐의로 아마 인정될 것 같습니다. 특수절도의 경우 일반 절도와는 다르게 벌금형이 없이 1년 이상 그리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동물보호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만만치 않은 죄목들이고 이에 대해서 아마 관할 경찰에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네. 뒤라야 보면은 이들의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두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30분 후 이어지는 KNN 뉴스아이에서는 좀 전에 소개해 드렸죠. 광안대교 충돌 선박 사건을 은폐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선박 충돌 사고 피해자들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소식 강설아 정기영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의 화학 위험물 취급량이 전국에서 2번째 수준이지만 업체 점검률은 20%에 그쳐서 허점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 실태 경남본부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아이도 여러분 많은 시청 바라고요. KNN 시사만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